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상우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2023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좀 부동산 어떤가요, 분위기는? 요즘 분위기 험악하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금리의 영향을 부동산도 가장 대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락세가 완전 완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매매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역시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예. 그래서 전세 매매 모두 정말 상당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는 게 2022년 하반기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런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도요? 네네. 어이구야.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빠진 데가 주로 어디들인가요? 지금 많이 빠진 데는 세종 대전 라인, 경기 서부 인천 라인, 소위 김포 인천 라인 하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2020년, 21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의 GTX 역세권 주변으로 화성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격 하락률이 높아요. 아, 그럼 서울은 좀 어때요, 그러면? 서울은 상대적으로는 하락률이 낮은 편이기는 한데 2019년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강세를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쵸. 그때 대책이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빵! 그다음에 9억 넘는 주택은 대출 20%!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버리고 2020년에 710 정책 발표할 때 막 등등 이렇게 고가주택에 대한 엄청난 규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0년, 21년 그 코로나 기간에 제로화 금리와 유동성 폭발할 때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터져요. 서울은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한마디로 갭투자가 안 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은 여긴 좀 이렇게 하면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본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2020년, 21년에 경기권이 정말 대폭 초강세로 가거든요. 맞아요. 그게 지금 백투 프리코비드라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되돌림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권, 인천권, 대구, 대전, 세종권이 유난히 조정폭이 크고 서울은 그보다는 낮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내년에 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들을 것 같은데 내년은 서울 같은 그런 고가 주택이 더 위험해요. 잠실 정도 되는 입지면은 정말 상급지잖아요. 엄청 상급지죠. 잠실 위에는 소위 강남밖에 없으니까 강남 서초밖에 없으니까 잠실은 거의 완전 한국 전체로도 차상위 정도 되는 입지거든요. 근데 그런 차상위 정도 되는 입지에 거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한 자가로 하면 20억 들어가지 않나요? 네, 지금 이제 잠실 엘스나 리센시 같은 그런 대표 아파트 매매가가 20억인데 그 아파트의 전세는 한 10억, 11억? 요즘에 좀 싼 건 9억 8천 이러지만 보통 10, 11억 정도를 해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전세 대출 금리 2.5%라고 하면은 이제 2,500만 원의 실질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5.5라면 5,500만 원 발생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2,200만 원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 전세 6억 할 때 4%였어요. 그래서 2,400만 원. 5억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전세 좀 올라서 7억 할 때 한 3점 몇 %에서 또 한 2천 몇백만 원 맞추고 8억 할 때도 이렇게 명목 금액이 올랐지만 금리는 또 살짝 내려가서 계속 2,500원. 실이자는 거의 비슷했다. 네, 월에 냈던 거는 월 계속 180만 원. 그러니까 실질 주거 지출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계속 굳었었는데요. 요즘에 발생하는 거는 그 실질 비용이 2배 튄 거예요. 금액도 명목으로 10억 혹은 9억으로 내려왔지만 대출금리가 2.5, 2.8이 아니라 5.6, 6.0 이러니까 정말 주거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려면은 소위 차상위 정도 되니까 상위 5% 이내의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 5% 이내의 소득이 있으려면은 그게 세전으로 2억 5천 정도 돼요. 가구 기준으로. 그러면은 세후로 월에 한 1,600만 원 정도 버실 거예요. 1,700만 원? 이 정도 버실 건데 그럼 1,700만 원 버시면서 170만 원 정도 냈을 때는 소득의 10%의 주거 비용을 내셨는데 이제는 350에서 400만 원 내야 되니까 이제 소득의 20%를 넘게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소득 대비 주거료가 한국이 약간 20% 좀 안 되고 미국은 이걸 30%씩 내고 있어요. 자기 소득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주거비의 실질 부담이 굉장히 낮은 나라였는데 요즘에 이 정도 금리 레벨로 올라와 보니까 이게 넘어버려가지고 전세가 이 정도면 매매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매매는 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까지 해야 되니까 그쵸. 거의 그 상위 5% 정도에 되는 소득이라 하시더라도
거의 자기 소득의 45%에서 50%를 주거비로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임차는 이제 25% 내시고 자가는 이제 45% 내시면 합산 35%로 올라오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두 가지로 유지가 안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주거비를 극단으로 어쨌든 최대한 맞추고 일단 거기 살아야 되니까 다른 소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막 이거 학원도 끊고 뭣도 끊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담배도 2번 피고 1번 피고 이러면서 요즘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담으로 인해서 아니면 매매가나 이런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조정받아서 저희가 지불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사이에서 만날 텐데 그러니까 매매 수요는 실종됐고요. 자기 소득의 50% 정도 되는 금액을 내면서 어떻게 집을 사가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전세로 오고 이 전세마저도 부담이 커지니까 전월세 전환율은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세 대출 금리는 6%인데 전환율은 4.6이니까 일단 전세를 무조건 월세로 바꾸자 이러면서 전부 월세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월세 화율은 늘어나고 그럼 전세도 거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도 빠지고 그러니까 매매 빠지고 전세 빠지고 월세 화율은 늘어나니까 월세 거래 많이 생기는데 전환율이 낮으니까 월세가 제일 싼 거고 근데 전세가 또 없어지니까 이제 뭐 전세금 매수라든가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출 받고 집 사는 수요도 박살났는데 전세 끼고 집 사는 수요도 같이 박살났고 결국은 월세 수요만 남아있는 그런 게 2022년 서울의 모습이죠. 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딱 1년 전만 해도 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 있나? 그때만 해도 막 뭐 불패론이 막 한창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부동산 관련 대책 중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소득 수준 상관없이 원래 소득 수준 상관 있었지만 소득 무상관 네가 아무리 뭐 1년에 10억을 벌어도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그 최대 6억 원까지 아니면은 이제 LTV 80%까지 LTV 70까지 소위 4%대 주담대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더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기준 4%대니까 좀 더 내려온다면 좀 더 내려올 수 있을 거잖아요. 뭐 4% 초반까지. 그러면은 그거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살짝 하향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주거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반년 동안 소위 경기권이랑 지방권 공급 많은 지역이 대부분 다 주택가 일제 하락하면서 다 9억 원 언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철옹성 같은 서울은 여전히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 이상이고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좀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히려 소위 6억 언더 뭐 아니면 9억 원 언더 같은 그런 중저가 주택하고 9억 원 넘거나 뭐 12억 넘는 그런 중초고가 주택들 간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리랑 국가 정책, 뭐 이제 규제 이거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세 쪽은 좀 뭐 좀 좋아지는 게 있나요? 아까 같이 뭐 좀 특판 금리 같이? 특례 금리 같은 게. 그게 요즘 전세입자들의 불만이죠.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매매는 챙기는데 우리는 안 챙기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를 당해야 챙기냐? 그러니까 이제 전세 대출 금리를 좀 낮추면서 전세 대출도 뭔가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케어를 하지 않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근데 전세도 아마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면은 전세 대출도 여러 가지 금융 보조가 있는 상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둔촌주공이었었거든요. 경쟁률 그 뭐 보니까 상태가 좀 뭐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그럼? 이제 둔촌주공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여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는 지역은 원가로 공급이 되니까 이게 너무 싸게 공급이 돼서 분양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둔촌주공은 4,800세대 일반 분양을 했는데 분상제로 나오니까 그래 이건 분상제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입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한 것보다도 한 4분의 1 정도 그렇게 청약을 했죠. 근데 이게 아직은 현재 진행형인 거 아시죠? 근데 주택시장이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약 시점 기준으로 또 주택시장 상태가 어떨지 지금보다 좀 부정적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률이 좀 더 예민하고 핵심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그냥 둔촌주공 사태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의 그 얇음, 위축 이런 거를 그냥 드러내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둔촌주공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이 끼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둔주 세상 중심론인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아니, 저는 가끔 그 서울 분들이 그 동탄에 가셔가지고 네. 여기 서울까지 출퇴근이 너무 멀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야, 동탄 사람들은 서울 출근 안 해. 그거는 만물 서울 중심론이고, 동탄 사람들은 동탄에 출근한다 이놈아. 왜냐면 거기 삼성 화성 캠퍼스대가 있고 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권이 다른데 너는 부산 가서도 여기 서울까지 출근 너무 멀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 세상 중심론에서 빠져나와라. 그치. 자기 그 마켓이 있는 건데. 그래서 둔촌주공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둔촌주공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전체 마켓에서 그냥 둔촌주공이라는 그냥 증거가 나왔던 것 뿐이지, 둔촌주공 때문에 마켓이 바뀌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봤을 때 그래도 지금 규제들이 조금씩 살짝 해제가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좀 추가적인 해제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해제는 거의 무조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2020년에 1967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웃긴 게, 그러니까 활성화 정책이랑 안정화 대책이 있어요. 시장이 죽으면 활성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안정화를 내는데, 그게 언제까지 내냐면은, 활성화 대책은 활성화 될 때까지 내더라고요. 기후제를 비 올 때까지 기후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활성화 대책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활성화 대책의 시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 5년 내내 나왔어요. MB 정책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 전부 시장 살려보겠다고, 이런 규제 없애고 이런 규제 없애고 이런 규제 없애고 했는데 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죠. 13년에도 4.1 대책 내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14년에 7.24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9.1 대책 내고, 그 다음에 15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해주고 주임사 활성화시키고 등등 5만 활성화 대책을 내기 시작해서 2015년에 시장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잠깐 보죠. 이제 한 1년을 살아났구나라고 보고 16년 되니까 과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1월 3일에 113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청약 조정 지역이라는 걸 처음 등장시켜요. 야, 이 지역은 38개 지역 청약 조정 지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보는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2008, 9, 10, 11, 12, 13, 14, 15, 16 9년 만에 안정화 대책으로 내려가는구나. 이제 그 상승 사이클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안정화 대책도 등급이 1, 2, 3, 4, 5단계가 있다면 5단계부터 내지 않아요. 1단계. 그리고 2017년 되니까 투기 과열시고 투기 되니까 좀 2단계. 그럼 세금 내고 뭐 내고 해서 점점 세지거든요. 맞아요. 17년까지는 안 아팠어요. 근데 야금야금 아파지는 거예요. 하면서 점점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데미지가 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21, 22년까지 계속 안정화 대책이었는데요. 22년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새 정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주택가격 너무 비싸다. PRR 18배가 12배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추경호 경제부 총리 같은 분들도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마이너스 10%까지는 연착륙 싹 가능하다. 그 다음에 빠르게만 안 내려가면 된다. 약간 이런 굉장히 약간 열려있는 마음이었는데 9월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청약, 그러니까 비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해요. 맞아.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화를 했는데 활성화 대책 1단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활성화 대책 1단계로 활성화 되냐고요. 이거는 안정화 대책 1단계로 안정 안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안정화 대책도 수년에 걸쳐 쌓이다 보면 완전히 그 타이트한 안정화 대책들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쵸. 강도 100짜리가 있는 거예요. 5단계짜리가. 이거에 상응하는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얘가 없어져요. 근데 지금 요만큼 나왔다는 거고 한 12월 정도 되니까 이제 이만큼 막 대출도 풀어주고 그래서 얘는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이니까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의 극단은 이제 2주택자부터 바로 중과세 때려버리고 세금 상한선 300% 만드는데 지금 종부세 완화 논의하지만 그래 3주택자부터 중과세 하시고 2주택자까지는 일반과세 하세요라고 같은 종부세 안에서도 그 급이 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뭐든 다 그런 거여서 저는 이제 언제쯤 이런 활성화 대책의 5단계가 나올까 이제 결국은 시장이 계속 침체하면은 활성화 대책도 강도를 세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쵸. 그 동등한 강도로 이게 회계상에서는 매칭 원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확히 매칭되는 컨셉이 있는데
그 정책도 그 정확한 매칭 원리가 있어가지고 이 매칭 원리상으로 안정화 정책을 상쇄할 만한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작동을 할 것이고 이게 제가 제시하는 정책 타이밍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안정화 활성화는 나올 거고 시장은 이제 약세로 전환하는 게 이어질 거고.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손처럼 네. 어느 순간 딱 이게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가격이 하락세가 멈추고 좀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그 막 가격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쵸, 저는 이걸 정책 타이밍이라고 부르는데 그쵸. 그 정책의 안정화 강도 5가 이제 활성화 4나 5가 나오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게 될 텐데 그 4나 5 정도가 나올 때가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정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올해 좀 짧게 보세요, 길게 보세요? 그 정책 나오는 타이밍들은? 저희가 이제 안정화 활성화를 했을 때는 23년에 좀 나올까요? 아니 23년은 그러니까 내내 활성화 대책이 나올 거고요. 아, 계속 나와요? 시장 살아날 때까지 내야 되니까 계속 내겠죠. 근데 과거를 보면은 아무리 짧아도 이 턴오버 하는데 최소 3년, 길게는 거의 6년 이상, 6년이 뭐예요? 막 8년씩 걸린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근데 상황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상황 따라 다른 거고, 너무 급하다 싶으면은, 막 강도 4짜리, 5짜리 활성화 대책을 팍팍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보긴 봐야 되지만, 최소한 내년에는 계속해서 활성화 대책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둘 다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둘 다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 가격이 훨씬 더 빨리 오르죠. 선반영을 해버리나요? 주식 시장처럼.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전세는 선제적인 전세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 전세는 현재의 입지 상태랑 상품 가치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산에 가시면 고향 일산에 가면은 킨텍스 일원에 예. 신축 단지들이 많이 건설이 되었어요. 거기 34평 신축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이제 12, 13억 정도 돼요. 이제 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 네. 거기 전세가 얼마일까요? 한 4억? 예, 되게 근접한데 네. 보통은 전세를 모르시는데 네. 거기 전세는 5억 살짝 아래예요. 제가 세종시에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GTX가 나중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인 매수 수요는 간 건데 전세가 실제 GTX가 지어진 건 아니니까 네. 그 정도의 입지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세는 그게 좋아지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매매는 빠른 사람은 이제 소위 선취매가 가능하고, 근데 전세는 선취매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세는 현재 상태만을 반영하고 매매는 미래 상태를 빨리 땡기기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매매 가격이 전세 대비 되게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전세가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걸 전제하고 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이런 플레이 전체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여기가 살기 좋아진다는 그 내재 가치, 살기 좋아지면 임차료가 올라가거든요. 그 임차료가 올라간다는 그 내재 가치 기반에서 주택 가격이 형성이 되어 왔으니까 그거를 미리 매매가로 내가 그냥 땡긴 거라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 이제 베스트한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샀다가 이제 GTX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해가지고 막 던져버리거나 되게 시세에 대한 어떤 좀 깊은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주택 시세에 대해서 좀 가치평가 방법을 좀 많이 만들어 봤는데 기존 주택을 평가할 때는 이 방식대로 현재 전세 레벨에 비춰서 평가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주택 역시 자산시장의 일부로 저희가 막 무조건 테슬라 가자 이게 아니라 테슬라도 결국 밸류에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밸류에이션 쫓아가요. 네, 결국 밸류에이션 하는 것처럼 주택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밸류에이션의 기본을 한번 임차료로 계산해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제일 궁금해요.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또 흥행을 이끌지, 그리고 매력적인 요소가 될지. 왜냐면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나 그때쯤에는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3기 신도시는 저는 당연히 좋아하고요. 그 좋아한다는 게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 분양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서울 분양가 상한제도 비싸더라고요. 그 시세 상승 다 반영해서. 근데 거기는 택지 자체 조성을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분상제 가격 자체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또 도시 설계가 일자리 중심 도시로 약간 자족 도시를 설계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책을 광고할 수는 없고, 도시는 기본적으로
그 토지이용 계획도상에서 용도들이 있는데 예. 그 용도들에서 업무 시설이 없다면 그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도시들 많거든요.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토지이용 계획도상에서 업무 시설이 있긴 있었는데 IMF를 맞아서 업무 시설이 안 지어지고 주복이 지어지다 보니까 결국 주복 플러스 아파트로 꽉 채워지니까 베드타운 된 건데 요즘 지어지는 3기 신도시는 전부 일자리 중심 도시예요. 일자리를 넣어준다. 네, 그 도시 지원 시설 용지에다가 아니면 상업 시설 용지에다가 일자리를 이미 토지이용 계획도상에서 면적을 할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된다면은 그 도시는 자족 도시 성격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 컨셉 자체는 좋습니다. 과거에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어서. 그리고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하니까 주택 가격도 쌀 거고요. 그러니까는 3기 신도시는 기회가 되시면은 분양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10월 26, 27 대책 낼 때 주택 청약시장에 대해서 위축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전청약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앴어요? 네, 민간 사전청약은 없애고 공공 사전청약만 18,000세대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 나온 게 청약 로또 때문에 너무 과열되니까 3기 신도시 있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일단 사전청약으로도 연에 3만4천씩 풀게 이러면서 줬었는데 이제 미분양 나버리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럼 공공 사전청약은 계획대로 하고 민간 사전청약은 이제 안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한다 이러면서 없애긴 없앴습니다. 그래서 공공 사전청약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뭐 내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3기 신도시를 공급하게 되면은 뭐 기회가 되시면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주가 언제쯤부터 시작되는 거죠? 3기가? 본 청약을 대부분 다 26년 이후부터 하니까 본 청약을 그러니까 25년 이때부터 본 청약 시작하니까 플러스 3, 4년 차 정도 생각하시면은 20년대 말부터 입주를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돈 모아서 청약 넣고 20년대 말에 들어가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되네요. 3기는. 네. 그렇죠. 돈을 모아볼 만하네요. 그렇죠. 지금은 자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시장의 그 기준들이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래서 한번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주거를 2년 또는 4년 임차하는 거는 임차료지만 영원히 거주하는 거는 매매잖아요. 그 주거의 연장선에서 내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2년 4년 살 수 있는데 요만큼만 더 내면은 내가 여길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합리적이다 이러면 이런 매수는 적극 찬성이고요. 주거료 대비 너무 비싼 주택 현재 전세나 월세 대비해서 너무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을 여기서 더 질러서 산다던가 주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PER 엄청 높은 거 보면 뭐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거나 명분이거나 근거가 명확하고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다 평균 회계를 했었거든요. 주식도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갔어요. 조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너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자산으로 변모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투자적인 관점으로 지난 2년 동안 많이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책이 주는 기회도 있고 가격이 주는 기회도 있지만 그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정책 가격 잘 보시고 동시에 내가 이걸 정책 가격을 잘 보고 살 투자 자산으로서도 다른 자산군 혹은 다른 무위험 자산군 대비해서도 적정한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다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거든요. 2023년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역전세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2020년 8월부터 전세 대란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코로나로 인한 제로화 유동성과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발생했고 그 대란이 1년 반을 갔어요. 작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역전세가 발생을 했는데 이 역전세 역시 같은 기간이 1년 반 동안 갈 것 같고 그게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화되는 추세는 내년 내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향화되는 과정에서 뭐 전세 끼고 집을 산다거나 하는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금리가 대폭 하향되지 않는다면 매매 수요가 대거 살아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세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내년에 좀 대응하실 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보고 있거나 거주하는 지역에
임차료가 이제 하행 안정화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매매 가격도 상당한 조정을 받아서 그냥 정말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장기 거주해도 되겠다. 이 금액이면은 그런 상황일 때는 집을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그 타이밍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잘 복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연준이 점도표를 이제 갑자기 낮추니까 살 타이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빨리 했줄 알아. 가격 안 보고 막 움직이고 이제 막 그러니까 정책만 보거나 뭐 가격만 보거나 막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고 이제 양발 전략을 잘 쓰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모시고 싶었었는데요. 다행히 또 이번 기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 전인구 채널 나와서 영광입니다. 제가 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